제 이름은 순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던 인연의 기록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4년 후, 저는 다시 누군가의 품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단 하나의 그리움이 제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게 될 줄은요. Break time 0.5.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이 들어 외로운 건 잠깐이고 자식들 키워놨으면 손주 보는 재미로 살면 되지 않냐고. 그런데 여러분, 한밤중에 빈집에서 눈을 떴을 때 옆자리가 차갑게 식어 있다는 그 느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아무리 크게 틀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정막이 어떤 무게로 어깨를 누르는지 정말 모릅니다. Break time 0.5. 그래서 나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65. 적지 않은 나이에 다시 결혼식이라는 걸 올렸습니다. 흰 한복은 입지 않았고 연한 미색 저고리에 회색 치마를 골랐습니다. 식장도 작은 한정식집 별실이었고 하객은 양쪽 합쳐 12명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데서 차게가 네 그라. 그날 거울 앞에서 나는 잠깐 웃었습니다. 늙은 얼굴이 부끄러우면서도 다시 누군가의 아내가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하지만 어느 새벽, 정확히 그 도장을 찍은 지 2달 후, 나는 오랫동안 덜덜 떨며 안방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던 소리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아있던 그 사람의 표정, 그 두 장면이 내 인생을 영원히 바꾸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한밤중에 짐을 싸려다 다시 풀어야 했는지, 그리고 왜 며느리가 울면서 내 손목을 붙잡았는지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혹시 비슷한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분이 있거나 어머니나 시어머니의 외로움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한 줄이라도 괜찮으니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무너진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1.5. 남편이 떠난 건 61살 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이었고 진단을 받은 지 석 달 만에 나는 영정 앞에 섰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첫 해에 새방에서 같이 라면 끓여 먹던 기억, 큰아들 낳고 산후조리 못해서 미역국만 끓여주던 그 사람의 서툰 손, 작은 딸 시집 보내고 둘이 마주 앉아 소주 한 잔 기울이던 저녁,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사진 한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장례식이 끝나고 자식들이 다 돌아간 첫날 밤, 나는 안방 한가운데 앉아서 천장만 올려다봤습니다. 울지도 못했습니다. 눈물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울어서 더 나올 게 없었던 겁니다. 그날부터 4년 동안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큰아들 내외는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추석이나 설에는 꼭 와서 사흘씩 묵고 갔고 손주들 데리고 와서 안방을 시끌벅적하게 채워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효자고 며느리가 아무리 착해도 그들은 그들의 삶이 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차 소리가 멀어지면 나는 다시 그 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주들 흘리고 간 과자 부스러기 하나를 한참 동안 손바닥에 올려놓고 들여다본 적도 있습니다. 그 부스러기가 마치 사람의 온기 같았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작은 딸은 미국에 살았습니다. 영상 통화로 얼굴을 보긴 했지만 화면 너머의 그 얼굴은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손주를 안고 흔들면 나도 모르게 손을 뻗었다가 차가운 화면에 손가락이 닿으면 그제서야 정신이 들곤 했습니다.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4년이라는 시간은 사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동안 나는 2번의 추석과 4번의 설을 혼자 보냈습니다. 자식들이 와서 함께 보내기는 했지만 그들이 돌아간 뒤에 그 적막함은 매번 더 깊어졌습니다. 처음 1년은 슬픔으로 보냈고 2년째는 멍하게 보냈고 3년째는 분노로 보냈습니다. 왜 나만 남겨두고 갔느냐고 죽은 남편 사진 앞에서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년째가 되자 나는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사람이 아니라 그림자처럼 살다가 갈 것 같았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복지관에 처음 나간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큰아들이 등록해준 곳이었는데 처음에는 가기 싫어서 한 달 동안 가방만 싸놓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비 오는 화요일 아침 갑자기 결심이 섰습니다. 우산을 쓰고 떨리는 발걸음으로 복지관 문을 들어섰을 때 의외로 사람들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여자들이 많았고 다들 자기 사연을 안고 그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누구는 자식 잃은 한을 안고, 누구는 남편 보낸 외로움을 안고, 또 누구는 그저 집에 있기 싫어서 매일 그곳으로 출근하듯 나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 해가을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나들이를 갔습니다. 단풍 구경을 간 거였는데 그 자리에서 한 남자를 소개받았습니다. 이름은 김 씨. 나보다 2살 위였고 부인을 7년 전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자식은 아들 하나가 있는데 멀리 살아서 자주 보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키가 크고 흰머리가 단정했고 말씨가 점잖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웃을 때 눈가에 잔주름이 깊게 잡혔습니다. 죽은 남편이 그렇게 웃었습니다. 나는 그 잔주름을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날 단풍놀이에서 김 씨는 나에게 직접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점심을 먹을 때 내 옆자리에 앉아서 반찬을 챙겨줬습니다. 깻잎을 한 장씩 떼주고 김치를 잘라서 내 앞에 놓아줬습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게 그렇게 따뜻했습니다. 4년 동안 누구도 내 밥상에서 그렇게 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식들도 자기들 챙기느라 바빴고 나는 늘 챙겨주는 쪽이었습니다. 그날 김 씨가 내 앞에 깻잎을 떼주는 그 손, 마디가 굵고 손등에 검버섯이 핀 그 손을 보면서 나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손을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집에 돌아와서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죽은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과 누군가에게 그렇게 마음이 흔들렸다는 부끄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안방의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서 내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늘어진 눈가, 입가의 주름, 흰 머리. 이런 얼굴로 누군가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밤 김 씨의 그 잔주름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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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난. 그 뒤로 우리는 일주일에 2~3번씩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복지관에서, 그 다음에는 근처 공원에서, 나중에는 시장에서 같이 장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죽은 남편 이야기를 해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고 내가 자식들 자랑을 늘어놓아도 같이 웃어줬습니다. 어느 날 함께 길을 걷다가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내 손을 잡았을 때 나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손이 따뜻하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 무렵 김 씨는 나를 자기 집에 한번 초대했습니다.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단독주택이었는데 마당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텃밭에는 상추와 깻잎이 가지런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니 정말 혼자 사는 남자의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정했습니다. 부엌도 깨끗했고 거실 한쪽에는 죽은 부인의 사진이 액자에 곱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나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 사람은 적어도 죽은 부인을 함부로 잊지는 않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사진 한 장이 나에게는 큰 신뢰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사진이야말로 가장 정교한 장식이었는데도 말입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날 김 씨는 나에게 직접 끓인 된장찌개를 대접했습니다. 멸치 육수에 호박을 송송 썰어 넣은 평범한 찌개였는데 그 맛이 의외로 정성스러웠습니다. 식사 도중에 김 씨가 자기 인생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평생 작은 사업을 하면서 살았다고 했고, 부인이 떠난 뒤에는 사업도 정리하고 조용히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번, 아들이 자기를 닮지 않아서 걱정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때는 그냥 부모의 흔한 푸념인 줄 알았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석 달이 지나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같이 살자고 늙은 사람들끼리 무슨 결혼이냐며 그냥 동거나 하자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는 그러기 싫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인연인데
제대로 식을 올리고 도장을 찍고 살자고 했습니다. 그 말이 어찌나 든든하고 고마웠는지 나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문제는 자식들이었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로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수화기 너머에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큰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한번 만나 뵙고 싶다고. 다음 주 토요일에 며느리와 함께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김 씨를 마주 앉혀놓고 큰아들은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어디 사시는지, 자제분은 어떻게 되시는지, 건강은 어떠신지. 김 씨는 차분하게 다 대답했습니다. 큰아들은 마지막에 한마디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시다면 저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어머니를 외롭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말에 김 씨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날 큰아들 내외가 돌아간 뒤 나는 며느리에게 따로 전화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어머님이 외로우신 건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어머님 결정을 존중하려고 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결혼하시더라도 통장이나 도장 같은 건 절대 그쪽에 맡기지 마세요. 그건 어머님이 끝까지 가지고 계세요. 그 말이 그때는 좀 야박하게 느껴졌는데 지금 생각하면 며느리가 평생 하지 못할 말을 그날 어렵게 꺼낸 거였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작은 딸은 화상통화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더니 결국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가 행복하면 그게 저한테도 행복이에요. 잘 결정하셨어요. 그 말에 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4년 동안 참아온 외로움이 자식의 그 한마디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만 작은 딸도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엄마, 그래도 너무 빨리 모든 걸 다 합치지는 마세요.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요. 그 말도 그때는 가볍게 들렸는데 2달 뒤에 그 말이 나를 살릴 줄은 몰랐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1. 결혼식 날 나는 미색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큰아들이 내 팔짱을 끼고 식장에 들어섰고 김 씨는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사진을 찍을 때 김 씨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인사를 하긴 했는데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안녕하십니까? 라고만 했습니다. 나는 그때 잠깐 가슴이 서늘했지만 결혼식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지겠지. 그렇게 넘겼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 자리에서 김 씨의 아들 옆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라고 인사를 했는데 그 여자도 나를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식이 끝나자마자 거의 도망치듯 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나중에 큰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쪽 식구들이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으세요? 나는 결혼식 날인데 뭐 그러냐고. 다 자기 사정이 있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의 그 한마디는 머릿속 한구석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신혼집은 김 씨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단독주택이었는데 마당이 있고 작은 텃밭도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지는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집은 그대로 두세요. 새를 놓지도 마세요. 그 말이 그때는 좀 서운했는데 2달 뒤에 그 말이 나를 살렸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처음 한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김 씨가 일어나서 마당 쓸고 나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둘이 마주 앉아서 텔레비전 보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동네 산책을 했고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웃으면 김 씨도 같이 웃었습니다. 나는 그 웃음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 첫 달의 어느 토요일 저녁, 김 씨가 나를 데리고 작은 한식당에 갔습니다. 마당에 등이 걸려 있는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 씨는 나에게 작은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결혼식 때는 정신이 없어서 반지도 제대로 못 주었다며 늦었지만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비싼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가는 금태에 작은 자수정이 박힌 단정한 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반지를 받는 순간 나는 죽은 남편에게 또 한 번 미안해졌습니다.
동시에 '이 사람이 진심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 반지 하나로 마지막 의심까지 다 풀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반지값이 얼마나 했을까요? 그 반지값보다 훨씬 큰 액수가 한 달 뒤부터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으니까요. 브레이크 타임 0.5. 그 첫 달에 우리는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마당에서, 시장에서, 동네 카페에서. 김 씨는 사진 찍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 한 달 동안만은 같이 잘 찍어줬습니다. 그 사진들 중 하나를 큰아들 내외에게 보냈더니 며느리가 답장을 했습니다. 어머님, 표정이 정말 밝으시네요. 그 한 줄이 그때는 그렇게 큰 위로가 됐는데 두 달 뒤에 다시 그 사진을 보니 김 씨의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진 속 그 사람은 웃고 있는데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이웃들도 우리를 좋게 봤습니다. 옆집에 사는 칠순의 박할머니는 매일 아침마당 너머로 인사를 건넸고 가끔은 텃밭에서 키운 상추를 한 움큼씩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박할머니가 어느 날 나에게 말했습니다. 세댁, 그 양반 좋은 사람이야. 늙어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알지? 그 말을 듣고 나는 정말 그렇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난 뒤 그 박할머니에게 작별 인사도 못하고 그 동네를 떠나야 했습니다. 나중에 큰아들이 박할머니를 한번 찾아갔을 때 박할머니가 한참을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양반, 사실은 새댁이 들어오기 전에도 다른 여자를 데려와서 한동안 살았던 적이 있었어. 동네에서 다 아는 일이야.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일을 정작 결혼한 나만 몰랐던 겁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결혼 첫 한 달 동안의 작은 일들이 지금도 가끔 떠오릅니다. 비 오는 어느 토요일, 김 씨가 시장에서 우산을 사다 주면서 자기는 더 큰 우산이 있으니 같이 쓰자고 한 일. 어느 일요일 새벽, 잠결에 일어났더니 김 씨가 안방의 창문을 닫아주고 있던 모습. 어떤 평일 오후, 텃밭에서 깻잎을 따다가 손가락이 베어 피가 났을 때 김 씨가 약 상자를 가져와서 직접 반창고를 붙여주던 손길. 그런 작은 친절들이 진짜였는지 다 연기였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이라는 건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진심이었다고 해서 그 모든 행동이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한 달간의 따뜻함이 그 뒤에 한 달을 지워주지는 않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부터 김 씨의 얼굴에 그늘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한가 보다 했습니다. 나이도 있고 갑자기 생활이 바뀌었으니 그럴 수도 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식사 시간에도 텔레비전만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말을 걸어도 단답으로만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걱정 있으세요? 그러자 김 씨가 한참을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이 좀 어렵다고. 브레이크 타임 0.5. 그날부터 김 씨의 휴대폰이 자주 울렸습니다. 전화가 오면 김 씨는 마당으로 나가서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자식 일이라 자기 혼자 처리하고 싶은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마당에서 통화하는 김 씨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어떤 날은 1시간이 넘게 마당에 서서 통화를 했고 들어올 때는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당 통화를 마치고 들어온 김 씨가 식탁에 앉아서 한참을 그릇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손사래만 쳤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안방으로 들어오지 않고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그 작은 방, 나중에 내가 새벽 2시에 문 앞에 서서 떨었던 그 방이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알고 보니 김 씨의 아들은 사업을 하다가 큰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결혼식 직전에 알게 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결혼식 당일까지 그 사실을 나에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자식 일은 부모가 모르는 게 더 이상한 거니까요. 빚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김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냐고. 브레이크 타임 0.5. 여러분, 2천만 원이라는 돈은 내가 죽은 남편 보험금에서 떼어 모아둔 거의 마지막 비상금이었습니다.
자식들 결혼시키면서 다 쓰고, 작은 딸 미국 갈 때 보태주고, 그 다음에 남은 돈이 그 정도였습니다. 나는 그 돈을 한 번도 쉽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그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나는 머뭇거렸습니다. 머뭇거리는 내 모습을 본 김 씨의 얼굴이 잠깐 일그러졌습니다.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그 표정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표정이 자꾸 떠올라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날 밤 나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할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새벽 1시쯤이었는데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자식에게 이런 부끄러운 일을 어떻게 말하나 싶었고, 또 한편으로는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남편 흉을 본다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날 밤 큰아들에게 전화를 했다면 어쩌면 그 다음 한 달이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부끄러움 앞에서 얼마나 약한지요. 자식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결국 더 큰 일을 만들고 마는 게 부모입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다음날 아침 나는 결심했습니다. 부부가 됐는데 이런 일로 마음 상하는 게 더 안 좋겠다 싶어서 통장에서 돈을 찾아 김 씨에게 줬습니다. 김 씨는 내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2달 안에 갚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안 갚아도 된다고 자식 일인데 어떻게 갚느냐고 했습니다. 김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눈물을 보고 나는 다시 마음이 풀렸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날 김 씨에게 돈을 건네고 나서 나는 시장에 갔습니다. 김 씨가 좋아하는 갈치를 사와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갈치를 굽고 시금치를 무치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김 씨는 그 저녁상을 받고 말없이 한참을 먹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그 한마디에 나는 또 마음이 풀렸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 번 풀린 마음은 다음번에 더 쉽게 풀리고 결국 모든 경계가 무너집니다. 그 저녁이 바로 내 마지막 경계가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날 밤 김 씨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통장과 도장을 자기에게 잠깐 맡겨달라고. 자기가 은행 일을 좀 봐야 하는데 같이 가기는 번거로우니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나는 그 말에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부탁했던 그 한 가지, 통장과 도장은 절대 맡기지 말라는 그 한 가지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면서 통장은 내가 직접 들고 가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늙은 사람이 자기 돈은 자기가 관리해야 마음이 편하다고. 김 씨의 얼굴에 또 그 짧은 일그러짐이 스쳐갔습니다.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안방으로 들어오지 않고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그 한마디가 나를 한 번 살린 순간이었다는 걸 며칠 뒤에야 알았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런데 일주일 뒤에 김 씨의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처음 결혼식 때 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나에게는 인사만 짧게 하고 아버지와 함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안방에서 1시간 가까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번씩 큰 소리가 새어나왔고 김 씨의 아들이 고함치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리면서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 사람이 돌아간 뒤 김 씨는 식사도 거의 하지 않고 안방에 누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김 씨 옆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 반이 지났는데 나는 이 사람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날부터 나는 작은 의심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워서 그냥 사소한 궁금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을 때 가끔 화면이 켜졌는데 발신자 이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어느 날 빨래를 하다가 김 씨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시내의 어느 호텔 커피숍 영수증이었는데 두 사람이 마신 음료값이었습니다.
그 영수증을 한참 바라보다가 나는 다시 주머니에 넣어두었습니다.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당을 청소하는데 텃밭 한쪽 구석에 작은 비닐봉지가 묻혀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꺼내보니 안에는 누군가 다른 여자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 씨가 죽은 부인이라고 했던 그 사진 속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더 젊은 여자였고 사진에 찍힌 배경도 최근의 어느 식당 같았습니다. 사진 뒤에는 작은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결혼식 2달 전 날짜였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나는 한참을 마당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진을 다시 비닐봉지에 넣고 원래 자리에 묻었습니다. 못 본 척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의 나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울 앞에 앉아서 한참을 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묻고 싶었지만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김 씨에게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을 할 게 분명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한 번 큰아들과 며느리에게 짐이 될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기로 했습니다. 그게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었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입을 다물면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늙은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그런데 어떤 일은 시간이 지나면 더 커지는 법이고 외면하는 사이에 더 깊이 파고드는 법입니다. 그 사진들을 본 그 순간이 사실은 내가 그 집에서 나올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며칠이 지나고 김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잘못하면 정말 큰일이 난다고 사람들한테 쫓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큰 돈은 내 통장에 없고 있어도 그건 내 자식들에게 남겨줘야 할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의 얼굴이 다시 그렇게 일그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짧은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한참을 그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날 밤 김 씨는 새벽이 다 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보는 술 취한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자는 척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김 씨가 안방으로 들어와서 한참을 서서 나를 내려다봤습니다. 나는 눈을 꼭 감고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김 씨가 무슨 말을 중얼거렸는데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옷을 입은 채로 옆에 누웠습니다.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1. 다음날 아침 김 씨는 평소처럼 일어나서 마당을 쓸었습니다. 어젯밤 일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식탁에 앉았을 때 김 씨가 갑자기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제는 미안했다고, 자기도 너무 답답해서 그랬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끄덕이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어긋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날 오후 김 씨는 어디론가 외출을 했습니다. 어디 가시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녀오시라고만 했습니다. 김 씨가 나간 뒤 나는 안방에 들어가서 김 씨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한 일이었습니다. 결혼하고 한 번도 그 옷장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무언가에 끌리듯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양복이 줄지어 걸려 있었고 그 아래 서랍에는 손수건과 양말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서랍의 가장 안쪽에서 나는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통장 사본 한 장이 들어 있었는데 명의는 어떤 여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매달 일정한 금액이 송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송금자는 김 씨였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나는 그 통장 사본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왜 김 씨가 매달 그 여자에게 돈을 보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송금 날짜는 결혼식 한 달 전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송금이 끊긴 건지 아니면 다른 통장으로 보내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 통장 사본을 다시 봉투에 넣고 원래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옷장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평소처럼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김 씨가 들어왔을 때 나는 아무 일 없었던 듯 인사를 했습니다. 김 씨도 평소처럼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 저녁 식사 동안 나는 김 씨의 얼굴을 한 번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잠시 후 여러분께 그 다음 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안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떨었던 그 새벽 말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 입장이라면 그 시점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짐을 싸서 나오셨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지켜보셨겠습니까? 댓글로 솔직하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줄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브레이크 타임 1. 브레이크. 그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 두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양복을 입었는데 양복이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눈빛이 무섭고 말투가 거칠었습니다. 김 씨와 그 사람들이 거실에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부엌에 숨어서 들었습니다.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이 집을 담보로 어쩌고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 사람들은 1시간 넘게 거실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부엌에서 가만히 서서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거실에서 나오는 한 사람이 부엌 쪽을 슬쩍 쳐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차가운지 나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이 부엌으로 천천히 걸어와서 내 앞에 서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차 한 잔만 내주시겠습니까? 어머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호칭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보리차 한 잔을 따라줬습니다. 그 사람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컵을 식탁에 탕 하고 내려놓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그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나에게는 어떤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0.5. 그 사람이 거실로 돌아간 뒤 나는 부엌 한쪽 구석에 앉아서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떨려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식탁에 놓인 그 컵을 나는 차마 치우지 못했습니다. 그 컵을 만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그러다가 잠깐 잠잠해지더니 또 큰 소리가 났습니다. 김 씨가 무언가를 거절하는 듯한 목소리였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윽박지르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갑자기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감님, 그건 영감님이 결정할 일이 아니지요. 영감님, 사모님은 알고 계십니까? 그 말이 부엌까지 똑똑히 들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붙는 줄 알았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잠시 뒤 김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김 씨는 나에게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안방에 들어가 있어요. 아무것도 듣지 말고. 그 목소리가 평소의 김 씨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절박하고 무언가 두려워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 문을 닫고 침대 끝에 앉아서 두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그래도 거실의 목소리는 계속 새어들어 왔습니다. 그날 그 1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나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기도 했고 또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갈 때 한 사람이 일부러 안방 쪽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인사 잘 받았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그 말이 어떤 인사도 아니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 사람들이 돌아간 뒤 나는 김 씨에게 정색하고 물었습니다. 이 집을 담보로 잡힐 거냐고. 김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이 집은 자기 명의가 아니라 아들 명의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사실은 시아들의 집이고 그 집을 그 사람들이 가져갈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2RTN 2PNPNE. 그날 저녁 나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큰아들이 다그치자 그제서야 자초지종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큰아들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요.
내일 아침 일찍 그 집에서 나오세요. 짐은 천천히 빼면 되니까 일단 몸만 빠져나오세요. 어머니가 살던 그 아파트 제가 그동안 청소하고 관리해뒀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큰아들의 그 차분한 목소리가 그날 나에게는 정말 큰 힘이었습니다. 자식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큰일을 당해서 전화를 했을 때 화를 내지도 않고 한심해하지도 않고 그냥 담담하게 다음 단계를 알려주는 사람. 큰아들은 사실 변호사는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순간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던 건 아마도 결혼식 전부터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어머니가 외로움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큰아들은 자기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Break time 0.5. 나는 그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큰아들이 왜 그때 내 아파트를 정리하지 못하게 했는지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자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부모가 행복하다고 들떠 있을 때 자식은 그 행복 너머의 그늘까지 봅니다. 큰아들은 처음 김 씨를 만났을 때부터 무언가 믿업지 못한 것을 느꼈던 겁니다. 그런데도 어머니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반대하지 못했고 대신 어머니가 돌아올 자리를 남겨뒀던 겁니다. 브레이크 타임 1. 문제의 그 새벽이 그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나는 잠결에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다. 안방 옆에 있는 작은 방, 김 씨가 가끔 혼자 들어가서 자던 그 방에서 두런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 씨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았는데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그 방문 앞으로 갔습니다. 문에 귀를 대고 들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김 씨가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김 씨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로 보아 여자였습니다. 김 씨가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고 보름만 더 있으면 그 할망구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빼낼 수 있다고. 그 다음에 같이 떠나자고. 자기도 이 짓을 더는 못하겠다고.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김 씨가 그 여자를 달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1. 여러분, 그 순간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글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머리는 차가웠습니다. 나는 살금살금 안방으로 돌아와서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가슴은 미친 듯이 뛰는데 호흡은 일부러 천천히 했습니다. 자는 척을 해야 했습니다. 1시간쯤 뒤에 김 씨가 안방으로 들어와서 옆에 누웠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면서 4년 동안의 그 외로움을 그리고 그 외로움이 어떻게 나를 이 자리까지 끌고 왔는지를 생각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 새벽 이불 속에서 나는 정말 많은 것을 떠올렸습니다. 죽은 남편이 처음 청혼하던 날의 풍경, 큰아들 첫 돌잔치 때 사진사 앞에서 다 같이 웃던 그 순간, 작은 딸이 미국으로 떠나던 날 공항에서 손을 흔들던 그 모습, 평생을 어떻게든 단단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결국 외로움이라는 한 가지 감정에 무너져 이 자리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인간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너질 수 있고 무너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인 건 아니라는 걸 그 새벽에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묘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무서움보다 다음 행동에 대한 계산이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이불 속에서 나는 작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다음날 아침 절대로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지 말 것. 둘째, 아침 식사를 차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외출 핑계를 만들 것. 셋째, 통장과 도장은 가방 안쪽 깊숙이 넣어두고 옷가지 같은 건 절대로 챙기지 말 것. 옷가지를 챙기면 김 씨가 의심할 테니까요. 넷째, 집을 나서면 골목을 2번 돌아서 큰 길로 나간 뒤에야 택시를 잡을 것. 다섯째, 그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큰 소리를 내지 말 것. 그 5가지를 마음속에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마치 어렸을 적 시험 보기 전에 외운 영어 단어처럼 한 글자도 틀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늙은 사람의 머리가 그날 새벽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러는 사이에 김 씨가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뒤에 침대에 누웠습니다. 김 씨는 평소처럼 등을 돌리고 누웠고 곧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코 고는 소리가 그날 새벽에는 그렇게 낯설게 들렸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그 소리가 그렇게 든든했는데 그날은 마치 모르는 남자의 숨소리 같았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도장 한 장으로 시작됐다가 한 번의 깨달음으로 끝나기도 한다는 걸 그 새벽에 처음 알았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죽은 남편과의 인연과 두 달 만에 무너진 이 인연이 같은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는 게 그날 밤에는 정말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날이 밝자마자 나는 평소처럼 일어나서 아침을 차렸습니다. 김 씨의 표정을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식탁에서 김 씨가 평소처럼 신문을 펼치고 있을 때 나는 부엌에서 손이 떨려서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김 씨가 깜짝 놀라서 돌아봤고 나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김 씨가 나를 보던 그 눈빛에서 나는 분명히 봤습니다. 의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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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 씨는 내가 무언가 알았다고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아침을 먹고 나서 나는 김 씨에게 잠깐 친구를 만나러 시내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나는 평소대로 옷을 챙겨 입고 작은 손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통장과 도장, 그리고 신분증, 그것만 가방에 넣었습니다. 옷까지 하나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마당을 나와서 골목을 돌아갈 때까지 나는 평소 걸음을 유지했습니다. 모퉁이를 돌고 나서야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에 타자마자 큰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1.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나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환갑 넘은 노인이 아침부터 택시에서 울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운전기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휴지가 필요하시면 조수석에 있어요. 그 한마디에 나는 또 울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받는 가장 작은 친절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운전기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큰아들 집까지 조용히 운전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요금을 내려는데 운전기사가 손을 저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그냥 가세요. 무슨 일이신지는 모르지만 잘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어찌나 고마운지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운전기사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따뜻함이 그날 하루를 견디게 해줬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큰아들의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가 마당까지 뛰어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내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 한마디만 반복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고 며느리는 내 옆에 같이 앉아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나에게 옷도 갈아입혀주고 따뜻한 미음도 끓여줬습니다. 사실 내가 그 집에 도착한 게 오전 10시쯤이었는데 저녁이 될 때까지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을 받아 먹고 며느리가 깔아주는 이불에 누웠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저녁이 되자 큰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제서야 정신이 좀 들었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나 셋이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아들은 일단 며칠 여기 계시면서 진정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와 그쪽 식구들과의 일은 자기가 변호사를 통해서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통장은 어떻게 됐냐고 물었더니 나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다행히 그 사람들이 손대기 전에 빠져나온 거였습니다. 큰아들이 통장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브레이크 타임 0.5. 그날 밤 나는 며느리가 깔아준 이불에 누워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는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며느리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 옆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죽은 남편의 손, 그리고 결혼식 날 내 손을 잡았던 김 씨의 손, 그리고 며느리의 손, 평생 누군가의 손을 잡으며 살아왔는데 그날 밤 며느리의 손이 가장 따뜻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1. 며칠 뒤 큰아들이 변호사와 이야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행히 결혼식 올린 지 2달밖에 안 됐고 재산이 합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는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2천만 원은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돈은 이미 마음에서 보낸 돈이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큰아들 집에서 머무는 동안 손주들도 매일 학교가 끝나면 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큰 손녀는 중학생이었는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들려주곤 했습니다. 둘째 손자는 초등학생이었는데 들어오자마자 내 무릎에 앉아서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 손주들의 얼굴조차 똑바로 못 봤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리고 미안해서. 손주들 보기 부끄럽다는 게 가장 큰 자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어느 날 저녁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손주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할머니가 우리 집에 놀러 오셨다고만 알아요.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손주들과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 말에 나는 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며느리는 손주들에게도 내 자존심을 지켜준 겁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큰아들 집에서 보내는 매일이 사실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며느리와 함께 부엌에서 아침을 차리고 큰아들과 손주들을 먹여 보낸 다음 며느리와 둘이 차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점심은 가볍게 먹었고 오후에는 동네 산책을 다녔습니다. 며느리가 일을 쉬면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준 거였습니다. 사실 며느리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2주 동안 휴가를 다 쓰고 나에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나는 며느리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휴가지 뭐예요. 어머님 모실 시간이 있는 게 저한테는 큰 휴가예요. 그 한마디에 나는 또 며느리의 손을 잡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런데 며칠 뒤 김 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큰아들이 그 전화를 받았는데 김 씨가 어머니와 통화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큰아들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가 큰아들에게 한참을 사정했답니다.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자기는 정말 미안하다고, 그 여자는 옛날 알던 사람인데 자기도 마음이 흔들렸을 뿐이라고, 다시 잘해보고 싶다고. 브레이크 타임 0.5. 큰아들은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차분하게 말했답니다. 어머니는 그쪽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그 통장에 있던 돈은 어머니의 죽은 남편이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고 어머니가 4년 동안 외로움을 견디면서 한 푼도 손대지 못한 돈입니다. 그 돈을 그쪽 아드님이 가져갔다는 건 그쪽 아드님이 가져간 게 아니라 사실은 그쪽이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십시오. 그 말 끝에 김 씨는 한참을 침묵했고 결국 알겠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큰아들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잘했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나는 계속 자책했습니다. 왜 사람을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왜 자식들 말을 더 신중하게 듣지 않았을까? 왜 외로움이라는 그 한 가지 감정에 평생을 일군 모든 것을 걸 뻔했을까? 그런데 며느리가 어느 날 저녁에 나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외로워서 그러신 게 무슨 죄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래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브레이크 타임 1.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큰아들 집에서 보름을 머물고 다시 내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4년 동안 살았던 그 집, 사실 2달 비었을 뿐이었는데 들어서는 순간 마치 처음 들어가는 집 같았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가 청소를 깨끗이 해놓았고 새 이불도 꺼내놓았고 냉장고에는 반찬도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며느리가 써놓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첫날 밤만 견디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밤부터는 괜찮아져요. 사랑해요, 어머니. 브레이크 타임 0.5. 사랑해요. 그 쪽지를 들고 나는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은 4년 전 남편을 보낼 때의 울음과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의 울음이었다면 지금은 적어도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의 울음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집에 돌아온 첫날 밤 나는 며느리가 적어준 그 쪽지를 베개 옆에 놓고 잤습니다.
정말로 그 첫날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2달 동안 익숙해진 김 씨의 코고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오히려 더 적막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말처럼 두 번째 밤부터는 조금씩 괜찮아졌습니다.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익숙해진다는 건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한 주, 두 주, 한 달을 보내면서 천천히 다시 내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 뒤로 시간이 좀 더 흘렀습니다. 김 씨와의 정리는 큰아들이 변호사와 함께 다 마쳤습니다. 결혼은 무효 처리됐고 나는 다시 호적상으로도 혼자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이라면 그 사람들이 내 통장에 손대기 전에 빠져나온 덕에 내가 자식들에게 남겨줄 마지막 돈은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2천만 원은 잃었지만 그건 정말 큰 액수가 아니라고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큰 돈 잃은 셈 치고 좋은 공부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머니가 무사히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키티. 며느리는 그 뒤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우리 집에 왔습니다. 손주들도 데리고 왔고 가끔은 혼자 와서 같이 저녁만 먹고 가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한 번도 김 씨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고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어느 날 저녁 나와 둘이 식탁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그 2달 동안 행복한 순간들도 있으셨죠. 그건 진짜였잖아요. 그것까지 다 부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며느리 말이 맞았습니다. 결혼 첫 달, 마당에서 손을 잡고 산책하던 그 저녁들,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부럽다고 하던 그 표정들, 김 씨가 잔주름을 깊게 잡고 웃던 그 얼굴,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해도 내가 느낀 그 잠깐의 따뜻함은 진짜였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4년 동안 외로움을 견뎌낸 나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2달의 기억을 통째로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건 내 인생의 한 부분이었고 비싼 값을 치르고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1.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나는 여러분께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부끄럽습니다. 65이나 먹은 사람이 외로움 하나 못 이겨서 사기를 당한 셈이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게 죄가 아니고 따뜻한 손을 다시 한번 잡고 싶었던 게 잘못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다만 한 가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사람을 가장 약하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약한 사람을 노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노인들이 그렇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외롭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사귀다가 어느 날 누군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만 건네도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걸어버립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외롭다는 말 자식들에게 해도 됩니다. 그게 자식들에게 짐이 아닙니다. 짐이 되는 건 외로움을 혼자 사귀다가 엉뚱한 사람에게 마음을 걸어서 결국 자식들이 뒷수습을 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큰아들이 그 일을 정리하면서 한 달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다는 걸 나는 며느리에게서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또 한 번 울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인연의 모든 것을 한 번에 걸지는 마십시오.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의 가족을 보고 그 사람의 친구를 보고 그 사람의 과거를 보십시오. 사랑이라는 게 노인들에게는 더 빨리 오는 것 같지만 사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이 만든 환영일 때가 많습니다. 진짜 사랑은 천천히 와야 합니다. 그게 노인이든 젊은이든 똑같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1. 요즘 나는 다시 그 아파트에서 혼자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이 없는 베란다를 닦고 혼자 밥을 차려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가끔 졸기도 합니다. 4년 전과 비슷한 일상이지만 그때와는 다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며느리가 손주들 데리고 오고 한 달에 한 번은 큰아들이 저녁을 사주고
작은 딸과는 매일 영상통화를 합니다. 외롭지 않냐고요? 외롭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을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견디는 법을 배웠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저녁에 가끔 죽은 남편 사진을 꺼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2달 동안 큰일을 칠 뻔했어. 당신이 나를 살린 거지. 큰아들 키울 때 당신이 그렇게 단단한 사람으로 키워놨으니까. 그러면 사진 속의 남편이 빙그레 웃는 것 같습니다. 그 웃음에 나는 조금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김 씨라는 사람도 가끔 생각합니다.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의 사연이 있었겠지요. 자식 때문이라고 했으니까요. 다만 다시 보고 싶지는 않고 그 사람이 어디서든 그 마지막에 좋은 사람으로 돌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게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안고 사는 게 늙은 사람에게는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브레이크 타임 1. 이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새벽에 작은 방문 앞에서 김 씨의 통화 내용을 들었을 때 내가 그 자리에서 문을 열고 따져 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좋게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계획이 있었고 나는 그 계획을 알아챈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내가 자는 척을 하고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행동하고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핑계로 집을 나선 것은 사실 큰아들이 미리 알려준 방법이었습니다. 만약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그 자리에서 부딪히지 말고 일단 빠져나오라고 큰아들은 그렇게 미리 일러뒀던 겁니다. 그 말이 그날 새벽 내 머릿속에 떠올랐고 그래서 나는 침착할 수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자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부모가 보지 못하는 위험을 미리 보고 부모가 다칠 수도 있는 자리에 그늘을 미리 만들어 둡니다. 자식이 그렇게 한다는 걸 부모는 다 지나고 나서야 압니다. 우리 큰아들도 그 모든 일을 정리하고 나서야 이제는 어머니 마음 편히 사시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또 울었습니다. 4년 동안 흘리지 못한 눈물을 2달 사이에 다 흘린 것 같았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1.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분은 한심하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안타깝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셔서 가슴이 무너지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들으셨든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외로움은 죄가 아니지만 외로움 때문에 판단이 흐려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외로울 때일수록 가족에게 손을 뻗으십시오. 자존심 때문에 짐이 되기 싫어서 그 손을 거두지 마십시오. 그 손이 결국 여러분을 살립니다. 나를 살린 건 결국 큰아들의 한 통화와 며느리의 따뜻한 손 한 번이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1.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꼭 봐주세요. 그곳에는 이 이야기보다 훨씬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면 분명 후회하게 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지금 바로 화면에 나타나는 그 영상을 클릭하세요. 남편을 보내고 5년을 혼자 버텼습니다. 자식 셋은 다들 멀리 있었고 명절에나 한 번 얼굴을 비추는 게 전부였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 동네 어르신 모임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2살 위, 점잖고 깔끔한 신사였지요. 그 사람이 제게 말했습니다.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고 결국 70살의 나이에 다시 결혼 반지를 끼웠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3개월 뒤 저는 그 집의 안방 바닥에 주저앉아 한밤중에 입을 틀어막고 소리 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자이라고 합니다. 올해 73이 되었지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3년 전에 직접 겪은 일입니다. 어떤 날은 잊고 살다가도 또 어떤 날은 새벽에 눈을 뜨면 그 집 안방 천장의 무늬가 그대로 떠올라 한참을 다시 잠들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강원도 작은 읍에서 태어났습니다. 첫 남편은 동네 우체국에서 평생을 일한 성실한 사람이었지요. 사남매를 키우는 동안 저희 부부는 큰 다툼 한 번 없이 살았습니다. 그이가 갑작스럽게 떠난 건 제가 65이 되던 해 겨울이었지요.
그날 아침까지도 저와 마주 앉아 김치찌개에 밥을 비벼 먹던 사람이 오후에 갑자기 쓰러져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식탁의 빈자리를 5년 동안 매일 마주보며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제 갈 길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큰아들은 미국에서 자리를 잡았고 큰딸은 광주로 시집을 갔으며 막내 아들은 사업한다고 부산에 내려가 살았지요. 저는 강원도 그 작은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 해부터는 어떻게든 사라지더군요. 세 번째 해에는 동네 복지관에 나가 봉사를 시작했고, 네 번째 해에는 한문 수업도 듣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났고 왜 3개월 만에 그 집의 안방 바닥에 무너져 앉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무엇을 보았는지 천천히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늙음하게 외로움을 견뎌본 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살짝 그 마음 한 자락 남겨주세요. 저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우리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신다면 채널 구독도 한번 살짝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동네 노인복지관의 봄나들이 행사에서였습니다. 인근 산으로 진달래를 보러 가는 일정이었지요. 다론 버스 안에서 우연히 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김재영, 72살. 서울에서 평생을 살다가 부인을 보내고 강원도로 내려와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식은 아들 둘에 딸 하나, 모두 서울에서 자리를 잡고 산다고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점잖았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식사 자리에서는 늘 어른들에게 먼저 음식을 권했지요. 봄나들이 이후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한문 수업이 끝나면 그 사람은 저를 동네 어귀까지 바래다 주었고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을 받쳐주었지요. 그렇게 한 계절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그 사람이 저를 조용한 한정식 집으로 데려가더니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는 게 아니라 어쩐지 시리고 멍한 기분이었지요. 그 자리에서는 답을 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 첫 남편의 사진을 꺼내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이래도 될까요? 사진 속의 그이는 늘 그렇듯 묵묵히 웃고만 있었지요. 그 침묵이 마치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다만 잘 결정하시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아들은 미국에서 영상통화로 듣더니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 나이에 무슨 결혼이에요. 우리가 더 자주 찾아갈게요. 큰딸은 광주에서 한 걸음에 올라왔지요. 엄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요. 자식들은 뭐라고 해요. 그쪽 자식들 만나보셨어요. 저는 솔직히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자식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으니까요. 막내 아들은 부산에서 짧게 통화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는 반대 안 해요. 다만 그 집안 사정 정도는 미리 알고 들어가세요. 그 한마디는 막내답게 신중했지요. 그러나 저는 그 말의 무게를 그때는 제대로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이 사람의 판단력을 얼마나 흐릿하게 만드는지 저는 그 가을 한철 동안 처음으로 깊이 깨달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그 사람과 살림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고 우선 함께 지내보기로 했지요. 그 사람도 그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서로 지내보고 마음에 들면 그때 가서 정리합시다. 우리 나이에 서두를 일이 뭐 있겠습니까? 저는 그 말이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워리아미다게 그러나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서두를 일 없다는 그 말 안에는 사실 어떤 자식들의 그림자가 이미 들어 있었다는 것을요. 그 사람은 강원도의 한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당이 있고 작은 텃밭이 있고 햇볕이 잘 드는 거실이 있는 그런 집이었지요. 처음 그 집에 짐을 풀던 날, 저는 마당의 감나무 아래에서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햇살이 따뜻했고 어딘가에서 까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짐을 들어주며 말했지요. 이제부터 여기가 당신 집이오. 마음 편히 지내시오. 저는 그 말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5년 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한마디였지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평온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침마다 저보다 먼저 일어나 보일러를 켰고 텃밭에 채소를 한 줌 뜯어와 식탁에 올렸지요. 저녁이면 우리는 함께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늘 제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이 따뜻하면서도 약간 거칠었습니다. 평생 무언가를 일구어 온 사람의 손이었지요. 저는 그 손이 첫 남편의 손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인데 어쩌면 이렇게 손의 결이 비슷할까. 그 작은 닮음이 저를 묘하게 안심시켰지요. 그 사람은 저녁 식사 후에는 종종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회사를 다녔는지, 첫 부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첫 부인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눈빛은 어딘가 멀어졌지요. 그 사람은 정말 단단한 사람이었소. 자식들 셋을 다 자기 손으로 키웠소. 마지막에는 너무 빨리 가서 우리 모두 정신이 없었지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그 사람의 첫 부인이 가족 안에서 얼마나 중심이었던 사람인지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자식들의 마음 안에 어머니가 그렇게 단단하게 자리하고 있다면 새로 들어온 저는 어쩌면 처음부터 어떤 자리도 가질 수 없었던 것인지도 모르지요. 하루는 그 사람이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첫 부인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가득 들어 있었지요. 환갑 잔치상 앞에서 자식들에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는 첫 부인, 손주들과 함께 동물원에서 찍은 사진, 마당의 감나무 아래에서 한복을 차려입고 찍은 사진. 그 사람은 한 장 한 장 짚어가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진에서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셨지요. 저는 그 옆에 가만히 앉아 함께 사진을 보았습니다. 슬프지는 않았어요. 다만 그 사진첩의 마지막 장을 덮을 때 그 사진첩 안에는 제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요. 그저 시간이 그렇게 만든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강원도 친정 동네에 있는 친구 옥자에게 그날 저녁 전화를 했습니다. 옥자는 제 어릴 적 단짝이었지요. 첫 결혼식 때도 들러리를 서준 친구였습니다. 옥자는 제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순자, 너는 늘 사람을 너무 잘 믿어. 마음이 그렇게 곱고 단단한 줄 알지만 사실 그게 너 약점이야. 그 집에서 너무 빨리 마음을 다 주지 마라. 빨리 주는 마음은 빨리 무너진다. 저는 옥자의 말이 가슴에 박혔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다정한 손길 앞에서는 그 말도 잊고 살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어리석을 수도 있는 거지요. 박씨 아주머니는 그런 저를 가만히 바라보곤 하셨습니다. 일을 하는 듯 하면서도 늘 한 발짝 떨어진 거리에서 저를 살피는 눈빛이었지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분의 눈빛에는 어떤 안쓰러움이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제가 거실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을 때 박씨 아주머니가 살며시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이 화초는 첫 사모님이 정말 정성껏 키우시던 거예요. 10년이 넘은 화초입니다. 손이 자주 타지 않으면 금방 시들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손을 멈췄지요. 10년이 넘은 화초 앞에서 저는 2달도 채 되지 않은 새 사람이었습니다. 그 거리감이 갑자기 사무쳤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함께 산지 한 달이 막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큰아들이 처음으로 그 집을 찾아왔습니다. 김민호, 45살. 서울에서 무역회사를 하는 사람이었지요. 토요일 아침, 그 큰아들이 부인을 데리고 그 집 마당에 차를 세웠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점심상을 차리고 있다가 깜짝 놀랐지요. 그 사람이 제게 미리 말을 해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큰애가 오늘 잠깐 들른다 했는데 깜빡했소. 미안하오. 그 사람은 슬쩍 웃으며 말했지만 어쩐지 그 웃음에 약간의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마당에 들어서며 인사도 없이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달라진 게 없는지 확인하는 사람처럼요. 그의 부인 정혜는 40살 정도 된 깔끔한 여자였는데 저를 보고 아주 짧게 고개만 숙였지요. 식탁에 둘러앉자마자 큰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어머니라는 호칭에는 아무런 따뜻함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저희 어머니가 평생 사신 곳입니다. 저희 어머니 손때가 묻은 가구, 어머니 사진, 그런 것들이 여기 다 있어요.
아버지께서 세 분과 함께 지내시는 건 저희가 막을 수 없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 집의 물건은 어떤 것도 옮기거나 바꾸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너무 당황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옆에서 그저 묵묵히 식사를 했지요. 한마디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이 집은 단순히 그 사람과 저의 집이 아니라 누군가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요. 그날 점심자리는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큰아들 부부는 식사를 마치자마자 거실로 가더니 이곳저곳을 살피며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정혜는 안방에 들어가 옷장 문을 열어보기도 했지요.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정혜가 거실로 나오며 큰아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자개장이 그대로 있어. 다행이다. 저는 그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 자개장은 그 사람의 첫 부인이 평생 쓰던 옷장이었지요. 저는 그 자개장에 제 옷을 한 벌도 넣어두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 옷장의 결이 어쩐지 낯설어서 저는 거실 한쪽에 있는 작은 행거 하나에 옷을 걸어두고 살았거든요. 큰아들 부부가 떠난 뒤 거실 한쪽 소파에 앉아 저는 한참 동안 멍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안방으로 들어가 잠시 누워 있었지요. 박씨 아주머니가 식탁의 그릇을 정리하며 슬며시 제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 큰아드님이 원래 좀 차가우신 분이세요. 첫 사모님이 살아계실 때도 어머니랑 그렇게 부드러운 대화를 나누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 어머니 일에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셨지요. 어머니 자리만은 누구한테도 안 내주려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 어머니 자리를 지키려는 마음, 그 마음 자체는 미워할 수 없는 것이지요. 다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는 일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가 그게 진짜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그 사람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큰아드님이 한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은 천장을 보며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요. 자식들이 다 그렇지 뭐. 자기 어머니 자리를 지키고 싶어 하는 거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거요. 저는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마치 정작 중요한 부분을 슬쩍 비켜가는 듯한 느낌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텃밭에서 채소를 다듬으며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텃밭의 흙은 따뜻했고 가을 햇살은 부드러웠습니다. 그 사람이 마당으로 나와 옆에 앉으며 말했지요. 당신, 텃밭일이 익숙하시구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친정에서 어릴 때부터 했어요. 흙은 손에 익숙해요. 그 사람은 한참 동안 텃밭의 채소들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텃밭도 첫사람이 가꾸던 거요. 그 사람 가고 나서 한참 동안 풀밭이 됐었지. 당신이 다시 살려줘서 고맙소. 저는 그 말에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텃밭도 마당도 안방의 자개장도 거실의 화분도 모두 그 사람의 첫 부인이 남긴 자리였지요. 저는 그 자리들을 잠시 데우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데워진 자리도 결국은 원래 주인의 것이지 잠시 데워준 사람의 것은 아니었지요. 며칠 뒤 저는 그 집의 도우미 아주머니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씨 아주머니라는 분이었는데 그 집에서 10년 가까이 일을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어느 오후 그 사람이 친구 모임에 나간 사이 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박씨 아주머니가 빨래를 개키며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요. 사모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사장님이 정식 혼인신고는 안 하셨다고 하시던가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네, 우선은 같이 지내보고 결정하기로 했어요. 박씨 아주머니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장님은 처음부터 혼인신고는 안 하실 생각이세요. 큰아드님이 작년부터 그 부분을 단단히 단속해 두셨거든요. 큰 며느님도 정기적으로 와서 집안 살림 일일이 다 확인하고 가세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그 자리에서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박씨 아주머니는 저를 위해 큰 용기를 내신 거였으니까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그 사람이 돌아와 함께 저녁상에 앉았을 때
저는 평소처럼 김치찌개를 한 그릇 떠드렸지요. 그러면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혼인신고는 언제 할까요? 그 사람은 잠시 숟가락질을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글쎄, 우리 나이에 그게 그리 중요하겠소. 천천히 봅시다. 저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짐작했지요. 박씨 아주머니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요. 잠시 후, 저는 그 집안에서 제 자리가 정확히 어떤 그림 위에 그려져 있었는지를 천천히 알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비슷한 직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댓글로 그 순간을 짧게 적어주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는 그런 감각이 통하니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옆에서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평온하게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그 사람, 2살 위, 평생 한 가족을 일구어 온 사람. 그 사람의 잠든 얼굴 위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지만 저의 마음 안에는 서리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에 가만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지요. 거실의 책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책들 한 권 한 권에는 그 사람과 첫 부인의 손때가 묻어 있었지요. 저는 그 책장 앞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거실 한쪽에 작은 행거 앞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제 옷 몇 벌이 단정하게 걸려 있었지요. 저는 그 행거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행거 한 칸이 그 집에서 제가 가진 유일한 자리라는 걸 그 새벽에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보일러를 켜고 텃밭에 나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텃밭에는 늦가을 배추가 단단히 엉그러 있었지요. 저는 배춧잎을 한 장 한 장 만져보며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마당으로 나오더니 옆에 와 앉았습니다. 여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시오? 저는 잠시 가만히 있다가 말했지요. 여보, 저는 이 집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사람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사람이요. 그게 전부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자식들 앞에서는 저를 한 번도 그렇게 세워주지 않으세요? 그 사람은 한숨을 쉬며 말했지요. 자식들이 아직 자기 어머니를 보낸 게 마음에서 정리가 안 됐소. 시간이 좀 더 필요하오. 당신이 이해해 주오. 저는 그 한마디에 또 한 번 작아졌습니다. 자식들의 시간이 흐를 때까지 저는 이 집에서 계속 작아지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날 점심에 박씨 아주머니가 부엌에서 함께 점심을 차리던 중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 식사 거르지 마세요. 사모님까지 무너지시면 사장님 저녁상은 누가 차리겠어요? 저는 잠시 손을 멈췄지요. 그러더니 박씨 아주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지요. 저는 10년을 이 집에서 일했어요. 첫 사모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옆에서 모든 걸 다 봤어요. 그래서 이 집안 사정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사모님은 좋은 분이세요. 너무 좋아서 이 집안에서 어떻게 버틸지 그게 걱정이에요. 사장님은 마음은 따뜻하셔도 자식들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분이세요. 그게 이 집의 진짜 사정이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박씨 아주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정말 큰 위로가 되네요. 그분의 눈가에도 잠시 물기가 비쳤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그 집안의 모든 그림자를 함께 보아온 사람으로서 그분은 저를 위로하고 계셨던 거지요. 그 다음 주부터 큰 며느리 정혜가 정기적으로 그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명목은 아버님 살림 챙기기였지요. 그러나 그녀는 들어올 때마다 거실 구석구석을 살피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사라진 게 없는지 확인하는 사람처럼요. 첫 부인이 쓰던 도자기, 첫 부인이 모은 책들, 첫 부인이 키우던 화분들, 정혜는 그 하나하나를 살피며 사진을 찍어 두었지요. 한 번은 그녀가 거실 책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더니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있는 책들 손대지 말아주세요. 이거 어머니 유품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지요. 걱정 마세요. 저는 책에 손도 안 대요. 정혜는 부엌에도 들어와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어머님, 반찬통은 어머님이 따로 가져오신 거 쓰세요. 여기 있는 통은 어머니가 쓰시던 거라서요. 저는 잠시 손이 멈췄습니다. 그 반찬통은 제가 제 집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직접 사두라고 해서 동네 마트에서 산 새 통이었지요. 저는 그렇게 말하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정혜의 표정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새로 산 반찬통을 따로 종이 가방에 담아 부엌 한쪽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손님처럼요. 그 큰 며느리는 화장실까지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여기 있는 수건은 어머니가 쓰시던 거예요. 사모님은 따로 가져오신 거 쓰세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는 동네 마트에 나가 수건 5장을 사왔지요. 그 수건들을 따로 욕실 한쪽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의 욕실에는 두 종류의 수건이 걸리게 되었지요. 하나는 첫 부인의 수건, 또 하나는 제 수건. 저는 그 두 줄의 수건을 보며 어쩐지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두 사람의 흔적이 한 욕실 안에서 나란히 걸려 있다는 게 이상하게도 슬프게 느껴졌거든요. 밤이 되어 저는 욕실에 들어가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제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지요. 이른의 얼굴이 그 거울 안에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눈가에 그늘이 자리 잡고 머리카락도 더 하얘진 얼굴이었지요. 그 얼굴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강원도 작은 집에서 5년을 혼자 버틴 그 얼굴은 분명 단단한 얼굴이었지요. 그러나 그 집의 욕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어쩐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자기가 머무는 자리에 따라 변한다는 걸 그날 처음으로 알게 되었지요. 저는 새로 산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면서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거울 앞에서 잠시 안개처럼 피어올랐지요. 저는 강원도 친정 동네에 있는 친구 옥자에게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옥자는 제 어릴 적 단짝이었지요. 첫 결혼식 때도 들러리를 서준 친구였습니다. 옥자는 제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순자, 그 집은 너 자리가 아니야. 너는 그 집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집에 손님으로 들어간 거야. 손님은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해둬야 해. 짐 너무 많이 풀지 마라. 저는 옥자의 말이 가슴에 박혔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다정한 손길 앞에서는 그 말도 잊고 살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어리석을 수도 있는 거지요. 옥자는 그 통화 끝에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순자, 너 그 집에서 잠 잘 잘 수 있어. 밥은 잘 넘어가니. 거실에서 마음 편히 텔레비전 한번 본 적 있어. 저는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 집에 들어간 첫 주를 빼고는 잠도 깊이 자지 못했고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으며 거실의 소파에는 한 번도 편히 누워본 적이 없었지요. 옥자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잘 수 없고 못 넘기고 마음 편한 적 한 번 없으면 그 집은 너 자리가 아니야. 사람이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는 그 사람 몸이 먼저 알아.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옥자의 말이 가슴 깊은 곳에 박혔지요. 그날부터 저는 그 집의 여러 곳을 새로운 눈으로 다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정혜가 어느 오후 안방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고 있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저는 마트에 다녀와 부엌 입구에서 그 모습을 보았지요. 정혜는 제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서랍 안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들어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안방문 앞으로 다가갔지요. 며느님, 무얼 찾으세요? 정혜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지만 곧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어머님. 어머니가 쓰시던 작은 옥반지가 어디 있는지 안 보여서요. 아버님이 잘 챙기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저는 그 말에 천천히 답했습니다. 옥반지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건 며느님 시아버님께 직접 여쭤보세요. 정혜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지요. 그러더니 그녀는 화장대 서랍을 그대로 닫고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쓰시던 귀중품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저희 형제들이 나중에 다 정리해야 할 것들이라서 미리 어디에 있는지 봐두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께서 쓰시거나 옮기시면 좀 곤란해요. 저는 그 말에 잠시 어이가 없었지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님, 저는 이 집에서 어떤 것도 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안심하세요. 그러자 정혜는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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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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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른,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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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J, 허른, J, J, 정, J, J. 그 마음이면 됐어요, 어머님. 정혜가 떠난 뒤
저는 안방 침대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가만히 열어보았지요. 그 안에는 첫 부인이 쓰던 작은 화장품통, 빛 하나, 그리고 빛이 바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그 사람과 첫 부인이 젊은 시절 어느 바닷가에서 함께 찍은 모습이 있었지요. 두 사람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저는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지요. 그리고 천천히 그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은 정혜의 말처럼 정말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어떤 것에도 손을 댈 생각이 없었지요. 다만 그 사진 한 장이 어쩐지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그렇게 빛나던 한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한순간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사람만의 자리라는 것을 저는 그 사진 앞에서 새삼 느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한참 동안 천장을 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지요. 내가 미리 큰며느리한테 안방 화장대 키를 줬소. 자기 어머니 유품 정리하는 데 필요할까 봐서 미안하오. 당신한테 말을 못했군. 저는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안방의 화장대조차 제 것이 아니었던 거지요. 저는 그저 침대 한쪽에서 잠을 자고 부엌에서 밥을 짓고 거실 한 귀퉁이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동네 한문 수업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에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어디로든 잠시 나가야 했죠. 그러나 한문 수업의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봄에 그 사람과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 다시 앉아 있는 것이 어쩐지 어색했지요. 같은 수업을 듣는 분들 중 한 분이 차를 내어주시며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씨, 김 선생님이랑 잘 지내시지요? 우리 동네에서 두 분 결혼 소식에 다들 놀랐어요. 그 댁이 워낙 큰 집안이라서요. 저는 그 한마디에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에게도 그 집은 큰 집안이었던 거죠. 그 큰 집안 안으로 제가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처음부터 누구나 짐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저만 그것을 몰랐을 뿐이지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일부러 마을 어귀의 작은 정자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그 사람의 집 마당이 멀리 보였지요. 마당의 감나무가 가을 햇살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지요.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 더 이상 저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도, 텃밭의 배추도, 거실의 책장도, 안방의 자개장도 모두 다른 사람의 것이었지요. 저는 그저 그 모든 것의 옆에 잠시 머물러 가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떠나는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광주에 사는 큰딸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큰딸은 처음부터 이 결혼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자식이었지요. 엄마, 잘 지내세요? 그 댁 분위기는 어떠세요? 큰딸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차가웠습니다. 저는 일부러 밝게 말했지요. 응, 잘 지내. 너희들은 잘 있고. 큰딸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엄마 목소리가 평소랑 달라요. 엄마, 안 좋은 일 있는 거 알아요. 우리가 멀리 있어서 못 가서 미안해요. 그렇지만 엄마, 너무 참지 마세요. 엄마는 늘 자식들 걱정시킬까 봐 다 혼자 안고 가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큰딸의 그 한마디가 사실은 제가 한 달 동안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지요. 누구도 제게 엄마 힘드시지요? 라고 묻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큰딸도 제 침묵 안에 있는 답을 알아챈 것 같았지요. 엄마, 언제든 광주로 내려오세요. 우리 집에 방 비워둘게요. 손주들도 엄마 보고 싶어 해요. 저는 작게 답했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식들이 반대했던 결혼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옳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날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식들이 옳았다는 걸 인정하는 일이 부끄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요. 사람의 결정이라는 게 다 옳을 수만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진짜 지옥이 시작된 건 함께 산 지 두 달이 막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둘째 아들 가족이 명절 인사를 한다며 그 집에 모였습니다. 큰아들 부부, 둘째 아들 부부, 그리고 결혼한 딸 가족까지. 손주들도 함께 와서 거실이 가득 찼지요.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송편을 빚고 전을 부치고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많이, 많이. 박씨 아주머니가 옆에서 도와주셨고 저는 정말 정성껏 한상을 차렸지요. 사실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그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명절을 잘 넘기면 자연스럽게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이 있었거든요. 새벽 4시부터 저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송편 반죽을 치대는 손이 차가워졌지만 그 일이 어쩐지 제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지요. 박씨 아주머니가 새벽 5시쯤 오셔서 함께 송편을 빚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 옆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오늘 잘 넘기면 그래도 한 발짝은 다가가는 거겠지요. 박씨 아주머니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답하셨습니다. 사모님,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자식들 마음은 음식 한 끼로 풀리지 않아요. 그저 사모님이 후회 안 하실 만큼만 하시면 돼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작은 희망이 있었지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어리석어요. 한 발짝이라도 가까워지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종종 더 큰 상처를 자초하지요. 차례를 지내는 시간이 되자 큰아들이 거실 가운데에 상을 차렸습니다. 그 사람의 첫 부인 영정 사진이 거기 놓였지요. 저는 그 사진을 처음 보았습니다. 단정하고 단단해 보이는 여자의 얼굴이었어요. 큰아들이 저를 올리기 시작했고 둘째 아들이 따라했으며 딸이 그 옆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거실 한쪽 끝에 가만히 서 있었지요. 어디에 끼어야 할지, 어디까지 함께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식들 옆에 서서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도 저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차례가 끝나고 손주들이 차례상 앞에서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큰 며느리 정혜가 손주들을 모아 영정사진 앞에 세우더니 카메라를 들었지요.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같이 찍는 마지막 사진이라 생각하고 잘 찍어.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또 한 번 시렸습니다. 그 사진 안에 저는 들어가지 않았지요. 어차피 처음부터 그 사진의 자리는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손주들은 영정 사진 앞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첫 부인의 사진이 그 가운데에서 자식들과 손주들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 풍경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풍경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풍경 밖에 서 있는 저는 그 아름다움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자 큰아들이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식탁에는 저희 가족이 앉을 거예요. 어머니는 부엌 식탁에서 따로 드세요. 박씨 아주머니랑 같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갈비찜 그릇이 순간 떨릴 뻔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둘째 아들도, 딸도, 며느리들도 누구 하나 그 말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조차 어색하게 시선을 내리깔았지요. 저는 잠시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무엇라고 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저는 결국 갈비찜 그릇을 식탁 한가운데에 놓고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씨 아주머니가 부엌 식탁에 작은 상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지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송편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송편은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씨 아주머니가 가만히 제 손을 잡아주셨지요. 사모님, 너무 마음 두지 마세요. 이런 집안이 어디 한두 집입니까? 제가 10년 동안 본 게 그게 다예요. 저는 그분의 말씀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거실에서는 자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부엌 식탁까지 길게 흘러들어 왔지요. 거실에서 가끔씩 첫 부인의 이야기가 큰 소리로 흘러나왔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말하는 소리가 가장 크게 들렸지요. 어머님이 살아계셨으면 이런 차례상을 얼마나 풍성하게 차리셨을까요? 어머님이 만드시던 그 토랑국 맛, 저 아직도 못 잊어요. 큰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은 정말 모든 음식을 손수 다 만드셨잖아요. 새벽부터 일어나셔서요. 그 시절이 정말 그리워요. 그 말들이 부엌까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가만히 송편 한 입을 입에 물고 있었지요. 식탁에 김치찌개가 뜨거운데도 제 손은 어쩐지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그 부엌 식탁에서 저는 그 가족의 차례상을 한 자리에서
바라보지 못한 사람이 되었지요. 음식을 만든 손은 저였지만 그 음식 앞에 앉은 사람들은 모두 다른 식탁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거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한 번도 부엌으로 와서 저를 들여다보지 않았지요. 어쩌면 그 사람도 부엌에 오는 것이 자식들 앞에서 어떤 의미인지 알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은 평생 자기 가족 안에서 평화를 지키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지요. 자기 옆자리에 새로 들어온 사람을 위해 그 평화를 깨기에는 그 사람은 너무 늙었고 너무 약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날 부엌에서 분명히 알게 되었지요. 미움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깊은 슬픔이 가슴을 채웠지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자리를 흔들지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람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기도 하니까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큰며느리 정혜가 부엌으로 들어와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님, 설거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거실에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야 해서요. 저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차분하게 답했지요. 네, 며느님, 제가 할게요. 그날 저는 부엌에서 2시간 동안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이 끝없이 쌓여 있었지요. 거실에서는 자식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가끔은 웃음소리가, 가끔은 사업 이야기가, 가끔은 그 사람의 첫 부인 추억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처음으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흐르는 물소리가 제 흐느낌을 가려주었지요. 박씨 아주머니가 옆에서 그릇을 닦으며 한 번도 말을 걸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큰 위로였지요. 같은 여자로서 그 부엌의 물기 가득한 공기 속에서 그분은 제가 무너지는 모습을 묵묵히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부엌에서 평생 첫 번째로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작게 느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자식들이 모두 떠난 그날 밤, 저는 안방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녁약을 먹고 일찍 잠이 들었지요. 저는 안방 바닥에 주저앉아 그날 처음으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 죽여 한참을 울었습니다. 첫 남편이 살아있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우리 좁은 집 부엌에서 함께 끓여 먹던 김치찌개가 그 단출한 식탁이 갑자기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광주에 사는 큰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딸아, 엄마 잠깐 너희 집에 다녀와도 될까? 큰딸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지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싶어서 며칠만. 큰딸은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언제든지 오세요. 우리 집에 방 비워 둘게요. 손주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저는 그 한마디에 다시 가슴이 무너졌지요. 외로움이라는 것이 채워지는 자리가 사실은 처음부터 자식들의 마음 안에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짐을 미리 챙기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옷 두어 벌과 첫 남편의 사진, 그리고 작은 통장 하나만 작은 가방에 담아두었지요. 그러고는 그 사람과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보일러를 켜고 텃밭에 채소를 한 줌 뜯어와 식탁을 차리고 저녁이면 함께 산책을 나갔지요. 그러나 마음 안쪽에는 천천히 떠날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결정한 순간에는 의외로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 사이 큰 며느리 정혜는 그 집을 더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한 번은 거실 한쪽에 있던 작은 행거에 걸린 제 옷들을 보고 정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행거는 좀 그렇지 않아요. 거실 분위기랑 안 맞아서요. 안방 자개장에 한 칸 비워드릴 테니까 거기에 옮기시는 게 어떠세요?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며느님. 저는 이 행거가 편해요. 정혜는 잠시 저를 보더니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부터 정혜가 저를 보는 눈빛에는 어떤 짜증이 묻어났지요. 그 자개장이라는 한 칸의 옷장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 그녀는 정말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며칠 뒤 둘째 아들과 딸까지 합세해 그 집의 마당에서 작은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명절은 아니었지만 그 사람의 생신을 앞두고 미리 모인 거지요. 그 사람은 73 생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자식들과 손주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어 마당의 평상에 올리는 역할을 했지요.
마당에서 누군가가 사진을 찍자며 가족 모두를 모았습니다. 저는 음식을 들고 마당으로 나가는 길에 그 광경을 보았지요. 큰아들이 아버지 옆에 서고, 둘째 아들이 그 반대편에 서고, 딸이 아버지 어깨 옆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주들은 앞쪽에 줄지어 섰지요. 저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저를 보고 말했지요. 어머니, 거기 그릇 좀 가져다 주세요. 사진 찍은 다음에 식사할 수 있게요. 그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서 사진을 함께 찍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릇을 평상 위에 올려놓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박 씨 아주머니가 부엌 입구에 서서 그 모습을 보고 계셨지요. 저는 그분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가만히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마치 이제 그만하실 때가 됐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그날 밤 자식들이 모두 떠난 뒤 저는 안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옆에서 이미 잠이 들었지요. 코를 골며 평온하게 자고 있는 그 사람을 한참 보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도 어떤 면에서는 그 가족의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으니까요. 자식들 사이에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첫 부인의 그림자 안에 갇혀 살면서 새로운 사람을 들였지만 그 사람을 자식들 앞에서 한 번도 제대로 세워주지 못한 사람. 그러나 저는 또한 그 집에서 매일매일 깎여 나가고 있었지요. 더 늦기 전에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 나가 한참 동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밤 마당에는 감잎이 한 장씩 떨어지고 있었지요. 멀리 강원도 산자락 위로 별 몇 개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첫 남편을 떠올렸지요. 그이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이런 가을밤이면 마당에 평상을 놓고 함께 별을 보곤 했습니다. 별 이름은 알지 못했지만 그저 함께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지요. 첫 남편은 늘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같이 늙어갑시다. 마지막까지 같이. 그러나 그 약속은 그이의 의지와 상관없이 깨졌지요. 사람의 약속이 사람의 힘으로 다 지켜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저는 이제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베란다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의 잠든 얼굴을 한 번 더 보았지요. 2살 위, 점잖고 다정한 사람. 그러나 자기 자식들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사람. 저는 그 사람의 이마를 가만히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약간 따뜻했어요. 그 사람은 잠결에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구를 보고 미소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쩌면 첫 부인의 꿈을 꾸고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저는 그 미소 앞에서 더 이상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자기 자리를 분명히 인식하면 의외로 차분해지더라는 거지요. 저는 그날 밤 안방의 작은 행거 옆에서 미리 가방 하나를 챙겼습니다. 옷 두어 벌, 첫 남편의 사진, 작은 통장 하나, 그게 다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처럼 보일러를 켜고 부엌에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그 사람은 평소처럼 일어나 식탁에 마주 앉았지요. 우리는 평소처럼 조용하게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김치찌개 맛을 칭찬했지요. 당신 손맛이 점점 좋아지요. 처음보다 훨씬 더 깊어졌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오래 살아서 그래요. 그 사람은 작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가만히 보았지요. 어쩌면 이게 그 사람과 마주보고 식사를 하는 마지막 아침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람의 인생에는 그런 마지막이 자주 찾아옵니다. 다만 그것이 마지막인 줄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많을 뿐이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사람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며칠 광주 큰딸네 좀 다녀올게요. 손주들도 보고 싶고 바람도 좀 쐬고 싶어서요. 그 사람은 잠시 저를 보더니 말했지요. 그래요. 다녀오시오. 스, 며칠이나 있다 올 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요. 어는 데고, 어는 데고, 어는 데고.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마지막 대화였지요. 저는 그날 오전에 작은 가방을 들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첫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지요. 저는 잠시 그 감나무 아래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처음 그 집에 짐을 풀던 날과 같은 자리, 같은 하늘이었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광주로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천천히 흘러갔지요. 가을이 깊어가는 들판이 온통 노란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며 마음 한쪽이 천천히 비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광주역에 도착하자 큰딸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큰딸은 한 걸음에 다가와 말없이 안아주었지요.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큰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요. 큰딸도 함께 울었지요. 광주역의 사람들이 저를 잠시 쳐다보았지만 저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큰딸의 집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손주 둘이 거실에서 그림책을 보다가 저를 보고 한 걸음에 달려와 안겼지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큰딸의 사위는 저녁 식사를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김치찌개, 노릇하게 부친 두부, 갓 무친 시금치 나물. 그 식탁을 보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2달 동안 저는 그 큰 집의 부엌에서 정말 많은 음식을 만들었지만 그 어떤 식탁에서도 마음 편히 한 끼를 먹어본 적이 없었지요. 사람이 마음 편히 먹는 한 끼 식사가 얼마나 큰 위로인지 저는 광주의 그 작은 식탁에서 다시 깨달았습니다. 음식의 격이 아니라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식탁의 진짜 풍성함을 결정하는 거지요. 큰딸의 집에서 일주일을 지내는 동안 저는 그 사람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 사흘은 잘 다녀오라고 했지요. 나흘째부터는 언제 돌아오느냐고 물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저는 그 사람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안 돌아갈 것 같아요. 그 사람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지요. 그게 무슨 말이오? 우리가 아직 함께 지내보기로 한 시간이 끝나지 않았소.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여보, 저는 이미 지난 2달 동안 그 집에서 답을 다 들었어요. 더 이상 그 집의 손님으로는 살 수 없어요. 그 사람은 한참을 가만히 있었지요.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결정한 거라면 나는 당신을 잡지 못하오. 다만 한 가지만 알아주시오. 나는 당신을 한 번도 손님으로 생각한 적이 없소. 다만 자식들이 그렇게 만든 거요. 저는 그 말이 어떤 면에서는 진심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심이 있어도 그 진심을 지킬 힘이 없는 사람과는 함께 살 수 없다는 걸 저는 그제야 알았지요. 사람의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마음을 일상 안에서 지켜낼 수 있는 행동이 따라야 하는 거지요. 전화를 끊고 저는 큰딸의 집 거실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큰딸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었지요. 손주들이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어쩐지 사무치게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깨달았지요. 제가 5년 동안 채우려고 애썼던 외로움은 사실은 다른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요. 외로움은 외로움대로 그 자리에 두고 그 옆에 작은 일상의 기쁨들을 하나씩 쌓아가는 것. 그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늙음하게 배워야 할 한 가지 지혜라는 것을요. 저는 일주일을 더 큰딸의 집에서 지내고 강원도 제 작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막내 아들이 부산에서 올라와 그 집의 짐을 정리해 두었더군요. 그 사람의 집에서 가져온 짐은 정말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옷 두어 벌, 첫 남편의 사진, 작은 통장 하나,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지요. 그 집 마당의 감나무에서 떨어진 작은 감 하나. 저는 그 감을 가방 한쪽에 넣어 가져왔습니다. 무슨 마음이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2달 동안 제가 누렸던 단 하나의 따뜻함이 그 마당의 햇살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르지요.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저는 제 작은 집 거실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첫 남편의 사진을 다시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 옆에 그 집에서 가져온 작은 감 하나를 놓았지요. 그 감은 점점 마르면서 작은 검은 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그 감을 가끔씩 손에 들어보곤 했지요. 2달의 시간이 그 작은 감 하나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그 마당에 짐을 풀던 가을 햇살, 새벽에 끓이던 김치찌개, 박씨 아주머니의 손길, 큰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 명절날 부엌 식탁의 송편 한 입, 그리고 떠나오던 그 가을 아침의 첫 서리. 그 모든 것이 그 한 알의 감 안에 압축되어 있었지요. 저는 그 감을 보면서 천천히 그 시간들을 정리해 갔습니다.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일이었지요. 그 사람과의 살림은 그렇게 정리되었습니다. 정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도 따로 필요하지 않았지요. 큰아들이 한번 강원도 제 집까지 찾아와서 사과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 형제들이 어머니 자리를 만들지 못했어요. 저는 그 큰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진심도 조금 있었지만 그보다는 안도가 더 커 보였지요. 아버지의 옆자리가 다시 비었고 어머니의 그림자가 다시 그 집을 지킬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큰아들에게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잘 됐어요. 아버님 잘 모시세요. 그게 마지막 인사였지요. 그 사람은 그 후로 다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박 씨 아주머니가 가끔 제게 안부 전화를 주셨지요. 그 사람은 식사도 잘 못하시고 점점 야위어 가신다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가슴이 잠시 시렸지만 다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의 외로움은 그분의 몫이었고 저의 자존감은 저의 몫이었으니까요. 사람이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너무 깊이 깎아내는 일은 결국 두 사람 모두를 무너뜨리게 되어 있더라는 걸 저는 그 두 달을 통해 배웠습니다. 저는 그 후 강원도 제 작은 집에서 다시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다시 나가 봉사를 시작했고 한문 수업도 다시 들었지요. 다만 봄나들이 행사에는 한참 동안 가지 않았습니다. 그 버스 안의 옆자리가 자꾸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시간이 지나니 그 기억도 천천히 옅어졌고 저는 다시 평범한 이른의 여자로 돌아왔습니다. 가끔 손주들이 놀러 오면 함께 김밥을 싸 먹었고 명절이 되면 자식들이 모두 모였지요. 지금 돌아보면 그 3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길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누가 저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그때 그 결정을 후회하세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후회하는 부분도 있고, 후회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 사람이 외로워서 손을 내밀었던 그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다만, 그 진심이 그 집안 전체의 진심은 아니었던 거지요. 그리고 저도 외로움을 누군가가 채워줄 거라고 생각한 그 한순간의 어리석음은 후회해요. 그러나 그 두 달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처럼 제 자신의 자리를 단단하게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늙음하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하시거든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그 사람의 마음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가족을 보세요. 그리고 그 가족 안에서 당신이 어떤 자리에 놓일지를 보세요. 손님으로 들어가는 자리인지, 가족으로 들어가는 자리인지를요. 손님 자리에 들어가는 결혼은 결국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그 두 달 만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73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제 작은 집에서 혼자 지냅니다. 자식들이 가끔 옵니다. 손주들도 자라서 이제 명절에는 직접 운전해서 옵니다. 첫 남편의 사진은 여전히 거실 한쪽에 놓여 있고 그 옆에는 작은 감 하나가 마른 채로 놓여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집 마당에서 가져온 그 감입니다. 저는 그 감을 보면서 가끔 생각합니다. 그 두 달의 시간이 헛되지는 않았다고요. 사람의 인생은 결국 어느 자리에 뿌리를 두느냐의 문제이고 저는 잠시 다른 마당에 뿌리를 내려보려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거지요. 그 자리에서 저는 지금 천천히 푸르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너무 평범한 이야기일지도 모르지요. 늙음하게 재혼, 자식들의 차가운 시선, 명절날 부엌 식탁에서의 송편 한 입, 작은 가방 하나로 떠나온 그 가을 아침. 흔하다면 흔한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은 실제로 그 시간을 살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처럼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늙음하게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 외로움을 누군가가 메워주기를 바라는 것도 자연스러운 마음이지요. 그러나 그 외로움을 메우려고 너무 큰 그림 속으로 들어가지는 마세요. 어떤 그림은 우리를 위한 자리가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화려한 안방이 아니라 매일 아침 따뜻한 한 그릇의 국을 마음 편히 떠먹을 수 있는 식탁 한 자리라는 것을 저는 그 3개월 만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자신의 마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인연 앞에서 가슴이 설레는 만큼 그 사람이 등 뒤에 무엇을 남기고 왔는지도 다시 한번 차분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것이 나이듦의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구석을 울렸다면 꼭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을 꼭 보러 가세요.
그 영상에서는 오늘 들으신 이야기보다 훨씬 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클릭하세요.